번째 프로그램은 한국 게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성익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의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성익 회장님은 게임빌 퍼블리싱 팀장, 네오아레나 사업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하시고 또 현재는 한국 블록체인 콘텐츠 협회 모바일 게임 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황성익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K게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인데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협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0년 게임업계 동향을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닌 정성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 협회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의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게임 산업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몇 가지 이슈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는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 2015년부터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국내 인디 게임 업체라든지 중소 게임사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한 900여 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30여 개 임원사,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했던 활동은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이라고 인디게임 활성화 지원 행사 같은 걸 했고요. 얼마 전에 인디크래프트 KGF라고 온라인 게임 가상 쇼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주로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원소에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소게임사들을 지원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부끄럽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유는 우리 중소게임사들한테 더 힘내라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저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게임업계 동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차트인데요. 뭐 요즘 국내 유명 게임 IP들이 많이 활개를 피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게임 IP의 힘이 더불어서 뭐 스마일게이트나 컴투스, 위메이드 같은 등지에서는 뭐 영화든지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책으로 나타내던 등 IP의 활용도가 많이 높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IP 활용을 늘리는 거는 매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 하나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신규 게임 IP가 좀 부재했다는 거죠. 기존의 IP들이 다시 우려먹는 형태로 나왔고 새로운 IP들은 사실 없었다가 가장 문제가 되었고, 또 IP가 이렇게 대세가 되면서 상위권의 매출들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우리 중소게임사라든지 뭐 새로운 게임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1위부터 30위까지를 보시면은 해외 게임들의 한국 진출이 아주 두드러지는데요. 탑 30위까지 보시면 약 15개의 게임 정도는 대부분 그 해외 게임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4위를 하고 있는 라그나코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게임사하고 공동 개발을 했고요. 6위 게임은 중국 게임이고, 그 다음에 웹전에서 만든 뮤 아크 엔젤 같은 경우에는 아예 IP만 우리 게임사가 되고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중국 게임들이 많이 침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느 신문을 제가 하나 발췌를 한 건데요.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내용인데, 아까 뭐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넥슨이나 스마일게이트, 크래프톤 등의 매출이 중국에서 아주 월등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국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수출 효자가 사실은 중국에 많이 있다.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크로스파이어라든지 크래프톤의 그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지금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파노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임들이 서비스가 안 된다거나 서비스에 문제적인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출 효자 게임 산업은
그렇게 불리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아주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런 게임만 매출을 내는 게임만 문제가 아니라 텐센트라는 업체에서 우리나라의 그 대형 업체들의 지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잠재되어 있고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나타낸 것 같습니다. 게임업계 아까 그 정성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매출 추이를 보면 요즘 들어서 이제 샌드박스 게임이 조금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샌드박스 게임은 그 러블록스하고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명한데 주로 10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특히 러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한 7억 7,600억 정도 모바일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마인크래프트는 한 1,500억 정도. 이거는 지금 순 모바일 게임 매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로블록스는 말 그대로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유저가 들어가서 아바타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필드 안에서 자기가 놀고 또 게임을 만들어서 그걸 되팔고 하는 형태의 게임이고요. 지금 미국 내 iOS 매출 1위를 달리고 있고 10대 유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그런 게임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가 우리나라 상위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26위권에 이런 게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진입해 있다는 것. 또 마인크래프트는 국내 그 유료 게임 시장에서 1위입니다. 10대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저들은 지금 샌드박스형 게임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고 경험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게임들이 적응하는 능력이 훨씬 높고 앞으로 이런 게임들의 시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이런 게임들이 없느냐? 국내에도 이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슈퍼캣이라는 회사인데요. 슈퍼캣 바람의 나라 연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지금 뭐 구글에서 매출 2위, iOS에서 또 며칠 상당히 달리고 있는 그 바람의 나라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그곳에서 만든 게임 샌드박스형 플랫폼이 네코랜드라는 겁니다. 지금 탑10 게임이 대부분 한 월 평균 2천만 원 정도 벌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그 게임 엔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유저들은 그걸로 쉽게 위지윅 형태로 해서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네코랜드라는 데다가 저기다가 서비스를 하고 다른 유저들이 저걸 이용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서 한 평균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참여자가 지금 8천만 명이나 되는 8천 명 정도 되는 개발자가 있고요. 출시된 게임 수만 8천 개. 월간 이용자만 6만 명 되고 61만 건의 다운로드밖에 되지 않지만 저런 엄청난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겜 말고 또 국내에 또 디토랜드라고 하는 마인크래프트형 샌드박스를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게임사는 중소기업이지만 한 6, 7년 정도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좀 만들었고 대기업에 납품을 한 상태고 그 대기업은 조만간 12월 정도에 마인크래프트보다 훨씬 더 뭐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샌드박스형 게임을 아마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위에는 지금 넷마블이 지금 시도하는 BTS 유니버스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저건 샌드박스이면서 소셜 게임, 그러니까 스토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유저들 BTS라는 IP를 활용해서 전 세계 유저들이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또 게임을 같이 생성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요. 중소기업 안에서도 이런 스토리형 게임들을 시도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샌드박스 게임이나 스토리형 게임들로 조금씩 시도하는 바가 있다. 차트를 보면서 또 몇 가지 이슈가 좀 보이는데요. 모바일 게임에 보시면 3개 게임사 정도가 지금 눈에 띕니다. 하나는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이고요. 또 하나는 킹덤이라는 게임이고 하나는 카오스 모바일이라는 카오스 모바일이나 킹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MMORPG입니다. 그래서 MMORPG를 내서 매출을 낸 거고요. 이쪽 말고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회사는 랜덤 다이스라는 좀 회사인데요. 올 하반기에만 그 누적 매출을 1,000억을 냈습니다.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중소게임사가 한 연도에
천억씩 2천억씩 낸 회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꼬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에서 하루에 1억 정도 해가지고 한 3, 400억을 내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에 트렌드였는데 올해 들어서 랜덤다이 111%라는 회사에서 1,000억을 내는 상반기만 1,000억을 내는 게임을 만들어냈는데요. 하반기까지 합치면 한 2천억 정도,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IP 6개 중에서 한두 개만 터지면 한 3천억 정도를 생각하는, 곧 내년에도 또 성공을 한다면 1조 원이 되는 유니콘 회사가 사실 탄생한 거거든요. 근 5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상장한 회사는 있었지만 유니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이 회사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회사는 그러면 저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이 어떻게 1,000억을 냈느냐라고 따지고 보면 한 그동안 한 150여 개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150여 개의 게임 중에 한 87%는 다 망했다고 합니다. 150개 게임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것이 축적된 것이 랜덤 다이스고, 그 안에 꼭 그 데이터와 그 개발 방법론만 된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 지금 저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사위로 하는 게임입니다. 주사위를 키우는 게임이고, 디펜스에다가 실시간 전투가 가능한 그런 게임인데요. 결국은 이런 거에서 사례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게임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 소재 자체가 아주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남이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창작물이다라는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인디게임 동향을 조금 보시면요. 요즘에 이렇게 민관 인디게임 관련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했던 성남에서 했던 인디크래프트, 또 저희가 지금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BRC라는,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하는 인디게임 페스티벌, 그다음에 그 네오이즈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민관,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만 이렇게 어떤 그 게임 산업, 인디 게임을 미는 게 아니라 이런 민간 차원에서도 행사들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게임 산업의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허리가 무너졌다,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앞단에 있는 인디 게임들을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의 그 허리를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개발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개발사, 퍼블리셔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행사를 통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투자할 거나 퍼블리싱 할 것들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인디게임 시대가 지금 돌아왔다. 그리고 또 인디게임 행사에 이렇게 스폰서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스폰서들이 사실은 민간에서 많이 없었는데, 대형 업체들, NC, 넷마블, 렉슨 같은데 등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스폰서가 늘면서 행사 자체가 다채로워지고 좋은 게임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투자하고 퍼블리싱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앞에 네 가지는 네오위즈에서 투자한, 퍼블리싱한 게임 네 가지입니다. 전체 다 모바일 게임은 아니지만 스팀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좀 확대가 됐고요. 또 게임빌이라는 쪽은 아르카텍트스라는 게임을 작년에 퍼블리싱을 했고, 또 컴투스가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를 했고요. 또 게임빌, 그 게임펍이라는 중견 게임사는 한 2개 정도의 인디게임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다 이런 행사, 인디게임을 활성화하자는 어떤 이런 트렌드, 풍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요. 지금 스마일게이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다니면서 여러 인디게임 행사, 가능성이 있는 독창적인 그런 3, 4명의, 2, 3명의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인디게임 행사를 하면서 제가 좀 하나 얻었던 게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모바일 게임 협회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인디게임 하는 사람들은 주로 PC, 스팀 플랫폼을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정책에도 사실 이 내용이 좀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디게임 하는 사람들은 이 스팀이라는 플랫폼이 아주 편하다라고 합니다. 편한 게 뭐냐면 PC 버전에 예전에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을 만드는 성향도 있어서 스팀에다 먼저 올리고, 또 스팀의 어떤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되게 친절하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기 위해서 한 50% 정도는 사실은 스팀에다가 게임을 올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 게임 산업 정책 중에 스팀에 올리는 게임들에 대한 것들을 뭐 마케팅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편의성을 봐주는 정책은 사실은 없다. 사실 인디 게임 업체들은 PC 스팀을 먼저 간다. 스팀을 갔다가 다른 플랫폼으로 플랫폼 포팅을 하는데 모바일이라든지 콘솔로 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비어 있으니까 정책 당국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드러진 게 게임 자체가 가상 세계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상 세계 이 서비스는 뭐냐면 네이버의 제페토라는 서비스입니다. 옛날 스노우라고 지금 우리 스노우라고 카메라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주로 10대가 사용을 하고 1억 5천만, 1억 4천만 정도의 10대들 여자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뭘 하는 거냐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자기 아바타를 꾸미는데요.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 얼굴에 맞는 아바타를 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저렇게 모여가지고 블랙핑크의 어떤 멤버가 되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포즈를 찍어가지고 셀카를 찍는 거예요. 지금 셀카 놀이를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셀카 놀이를 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집에서 제 카메라 저희 집 거실에서 제가 만든 캐릭터로 AR로 어떤 춤추는 동영상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지금 10대들은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10대들은 그게 뭐냐면 10대들은 아까 지금 2020년 들어가지고 모바일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이고 모바일이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10대들이 PC보다는 오히려 더 작은, 그러니까 더 어린애들은 다 모바일화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모바일화 되어 있는데 모바일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기고 있는 시대가 됐고요. 이게 지금 제페토라는 안에 아까 그 서비스도 있지만 가상의 월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채팅도 가능하고 또 아까 말한 셀카 찍기도 가능하고 또 이거 지금 놀이동산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친구가 없어요. 10대들하고 제가 친구를 할 수가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 찍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렇게 좀 더 뒤로 좀 돌려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도 타고 네. 뒤로 좀 뒤로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퀄리티도 되게 잘 돼 있는 걸 저는 그냥 그것만 이런 가상 세계의 월드가 있고요. 이게 꼭 놀이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것들 그걸 유저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블랙핑크가 콘서트장을 만들어서 가상의 팬미팅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이 하나의 가상 세계 플랫폼의 어떤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게임을 만든 이 엔진 자체가 유니티 엔진인데요. 유니티 엔진은 게임 엔진입니다. 게임 엔진의 지금 부각, 그다음에 게임이 어떤 가상 세계로 가고 있고 그런 툴을 만들어주는 게 게임 엔진이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 며칠 전에 인천 크래프트라고 저게 나왔죠. 저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인천에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인천의 인천 크래프트를 인천을 모형을 따가지고 관광객들이 인천을 다 돌아볼 수 있게끔 좀 만든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행사 때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안에다가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소통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저 밑에는 이제 버클리 음대 가상 졸업식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블랙핑크의 지금 이처럼 게임이 가상현실의 플랫폼으로 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10대들이 더 모바일화되고 있다. 그리고 10대들이 이동하는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들도 다 10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10대들이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대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2000년생이 온다, 201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어야 우리 앞으로 트렌드를 저는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즘 또 클라우드 게임이 지금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 국내 이통 3사가 해외 업체들이랑 손을 잡고 그다음에 또 해외 유수 기업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 애플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클라우드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다른 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는 사실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또 클라우드로 가긴 갈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시기상조고 너무 멀다. 그리고 또 이 통사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잘못됐는데 이 통사들이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KT가 지금 LG나 준비하는 거는 결국 국내 시장에서 국내 유저들의 그 시장을 먹겠다는 것밖에 없고 해외로 확장하거나 하겠다는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저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 게임 클라우드 게임이 이게 확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규모도 너무 작아요. 지금 시장 규모가 지금 2023년에 글로벌 시장이 3조 원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아까 발표하셨지만 7조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3조예요. 저게 언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모바일 카니발이 좀 날 거다. 지금 대부분 이통 3사가 하겠다라는 건 모바일에서 콘솔 게임을 즐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모바일 게임 시장하고 서로 카니발이 날 텐데 그럼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숙제가 있고 당장 오기는 좀 어렵다. 네, 제가 아까 게임 엔진 말씀드렸죠. 전 게임 엔진에 대해서 되게 딥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유니티 지금 옆에 있는 게 가상 모델입니다. 유니티 코리아의 가상 모델인데 유니티로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저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이 툴 자체가 쉬우면서 저런 가상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엔진이 올랐다는 거고요. 그 옆에는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도 지금 B게임 분야에서 게임 엔진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삼성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LG라든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 세계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테스트할 거를 이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게임 엔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기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게임의 엔진이 지금 각광받고 있다. 그럼 게임 엔진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게임밖에 없어요. 게이민들이 이걸 다룰 수 있지. B게임 분야, SI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엔진 그 유니티 엔진 자체를 잘 못 다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쪽에도 새로운 시장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헬싱키인데요.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에서 만든 겁니다. 헬싱키를 저걸로 홍보하고 광고하는 거죠. 언리얼 엔진으로 아예 헬싱키 도시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전체를 그 가상으로 연결하고 그거를 또 현실 생활과 동일하게 하는 디지털 트윈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디지털 트윈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주축이 되는 툴이 바로 게임 툴이다. 게임 엔진이다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V월드라고 해서 국토부가 지금 전체의 그 지금 산업을 지금 하나의 가상 세계로 지금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게임 엔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또 여러 가지 비사업 분야에서도 게임 세계에서도 쓰이지만 비사업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이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동접을 해요. 가령 아바타가 100명이 돌아다니고 10,000명이 돌아다니는데 이 기술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바타를 만드는 거는 게임 회사들이 잘하고요. MMORPG에서 동접 로비에 모여가지고 100명씩 하는 것도 게임 회사만 해봤습니다. 기존의 개발자라는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엔진을 잘 들어줘.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기 때문에 게임 시장은 더 확장하고 또 저 안에서의 게이미피케이션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쓰일 거다.
네, 그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수수료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에픽 게임즈가 지금 애플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 구글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 컨텐츠에서도 30% 수수료를 받고 있고 게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픽 게임즈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외부에서 자기네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결제를 했을 때 유저들한테 20% 깎아준다라고 하니까 게임을 삭제해 버렸어요. 게임을 삭제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에픽에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30%라는 수수료가 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산업에서도 지금 30%라는 수익 때문에 그럼 나머지 70%가 남잖아요. 아까 퍼블리싱 유명한 퍼블리싱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퍼블리셔들을 만나야 된다. 중소 게임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파이가 너무 작은 거예요. 70%를 중소기업과 RS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35%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35%에서 마케팅비라든지 제반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떼면 또 10%가 날라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2억 5천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게임사를 가지고 와서 퍼블리싱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마케팅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익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래. 우리 게임으로 할래라고 하는 퍼블리셔도 많이 생겼고 지금은 퍼블리싱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 수수료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다른 컨텐츠 비게임 분야에서도 30%의 수익을 받겠다고 지금 해서 정부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독과점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구글이 글로벌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책을 때리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막는다고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이거는 외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글이 미국 기업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자국 내에서 자국에 대한 클레임을 걸었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독점 규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유럽 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공정거래나 반독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정책이 정해질 거다. 우리가 덤벼서 할 건 아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 구글 30% 수수료 같은 경우는 비게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연장해 주면 되지 않냐. 유예를 해달라. 그래야지 중소기업들이 2년 동안 준비도 하고 소비자도 준비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협회의 정착 제안 어떻게 됐나? 저희가 2016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국회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달했습니다. 뭐 게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제안이고요. 뭐 프레임이 변화되고 있다. 자꾸 우리나라는 자꾸 규제 얘기만 해요. 우리나라는 계속 규제 얘기만 합니다. 뭐 규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사실은 다 모바일 게임에서 규제 별로 없거든요. 모바일 게임에서 규제가 뭐가 있죠? 확률형 아이템도 자율 규제고 대부분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프레임을 변화해야 된다.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첫 번째 얘기했어요. 버스트 산업진흥 정책. 세컨이 규제다. 근데 지금 계속 얘기만 하면 모두 규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산업에 도움되는 건 뭐냐면 규제를 풀게 되면은 부정적 이미지들이 많이 사그라들겠죠. 그런 것들이 또 게임에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실질적인 직접적인 것들은 지능이 키워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이제 뭐 개발비를 지원해라, 지능이 먼저 해야 된다. 정부도 잘했지만 뭐 사업을 고도화해라, 투용자의 기회를 확대하라. 우리가 이제 영화 산업 보듯이 영화 산업에서도 보면은 인디 영화에 대해서 모태 펀드 비중이 뭐 한 60% 70%로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디 게임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게임 중장기 산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 좀 했고요. 그다음에 파산 도산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2017년에 저희 대부분 다 파산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저기 그 대표 보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들 중소게임사들 해서 좀 망한 조금 되신 분들은 망한 사람들은 다 10억씩 빚 있고 다 탕감받거나 다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게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연대보증을 안 쓰니까. 네, 뭐 얘가 이런 것도 있고 민관합동위원회를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추가되는 거. 이 게임이 문화라면서요. 문화부 밑에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냐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문화입니까? 문화라고 규정하지 않았는데 왜 문화라고 하는지.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이 들어가게 되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에 대한 특히 좀 약간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도 우리 게임을 봐야 된다. 또 아까 되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장관님께서 박양우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게임사들의 활동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너무 없다. 세제 혜택이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하셨고 되게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게임 전문 펀드 투자 확대 이번에 뭐 이제 150억짜리 하나 나왔죠. 매칭해서 300억짜리 펀드 열심히 지금 투자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게임산업 협의체도 하겠다라고 하셨고 게임법도 전면 개정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로만 얘기하면 되나요? 네. 저희는 이게 결국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이 답이니까 저희 협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발표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조목조목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안 된 건 대기하라고 하고 된 건 잘했다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당국 문화부 여기 지금 우리 게임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실행이 답이니까 실행에 좀 해달라. 그래서 아까 뭐 김혁수 본부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양극화 사실 양극화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슈 중에 막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근데 양극화 대책이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이것저것 큰 굴지는 했는데 작은 굴지 안에서 제일 중요한 양극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중소게임사들도 같이 함께 상생하는 거, 같이 허리를 만들어서 다 함께 잘 사는 시대를 가는 건데 대형 게임사들은 열심히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중소게임사들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 뭐 지금 게임 인지원도 개원했고 게임과학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게임과 학생들이 바로 창업할 수 있게 바로 창업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저도 어떤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보를 접하지 못한 거고 아니면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푸시하던데 아니면 제대로 안 했으면 만들어야 된다. 전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로 잠깐 볼게요. 코로나 위기 달라졌어요. 우리 어떻게 됐죠? 처음에 저기 WHO에서 게임은 질병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게임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공대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투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 머리도 깎자. 게임은 문화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죠? WHO에서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즐겨라. 집에 밖에 나가지 말고 게임을 해라라고 WHO에서 얘기했어요. 이유 배반적인 거예요. 질병이라며 왜 모여서 게임을 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 옆에는 뭐냐면은 게임으로 만든 디지털 치료제예요. 게임으로 만든 디지털 치료제. 이게 FDA에서 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게 실질적으로 게임으로 만든 디지털 치료제가 치료제로 쓰이고 있어요. 게임이 디지털 약인데 왜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세상이. 코로나 최강 경기도 다르다. 매출도 오르고 뭐 저기 뭐야 3N이 매출이 올랐다. 우리나라 뭐 게임이 잘 된다. 뭐 그리고 그 CEO들은 뭐 인센티브를 받았다. 막 이렇게 하지만 중소 게임사는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그래서 서로의 체감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글로벌 게임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어요. 다 온라인 행사로. 가서 이제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만나기도 어렵고 비즈니스 컨택을 할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사업자를 못 찾으면 해외에서라도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다 3대 게임쇼가 다 그렇게 됐죠. 저희가 그 성남에서 4일 동안 6일 동안 온라인 가상소를 했습니다. 저기 성남 시장님이 저기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가상 공간에서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이 안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봤습니다. 개발자 한 7,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 50개국에서 한 460개 기업이
168회 비즈니스 미팅도 만들었고 새로운 시도였어요. 되게 뭔가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됐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게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최초로 시도했고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저희가 지금 네이버 제페토에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9월 17일 날 저희가 지금 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총회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조승래 의원님 민주당의 그 게임 대한민국 게임 포럼 같이 하시는 우리 조승래 오셔서 저기 그 축사도 해주시는데 아바타로 오십니다. 아바타로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다 아바타로 참석을 해서 아바타로 사진을 찍고 아바타로 총회 사진을 했다고 배포를 할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변하고 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미래 행사를 어떻게 보느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바로 종식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연말에 뭐 임상 3상이 되는 어떤 백신이 뭐 7개가 나온다 뭐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조만간 계속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질병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못하는 위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오프라인 행사와 그다음에 정보형 온라인 행사 지금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구글 영상을 보고서 뭐 줌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형태. 체험형 가상세계의 행사가 저는 같이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거다. 아까 제가 얘기한 체험형 가상세계 이런 행사들로 코로나 위기 이후에는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제안해주고 싶은 상설 가상세계 전시 플랫폼 K게임을 넣으면서 K 콘텐츠로 확대하고 연결하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저희가 인디크래프트 1.0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클라우드, 가상세계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 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웹툰 전시도 있고 모든 전시들이 서로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가상 전시 플랫폼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게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들만, 2가지 이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산업 중장기 발표에서 지금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돼 가지고 금융위하고 정책협조에서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2018년, 2020년인데도 아직도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인피니스타라고 노드블릭에서 이제 저기 등급을 했지만 등급 거부가 됐어요. 그다음에 올해 두 번째 얼마 전에 5스타즈가 등급 지연 반타를 받았습니다. 지연이라는 거는 클레임을 걸 수도 없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거든요. 정책은 발표해놓고 왜 실행 기간은 움직이지 않는 건지 그냥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고 또 그 개관이만 그렇고요. 금융위는 지금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도권 안으로 블록체인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왜 게임관리위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는 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알다시피 그 일본 금융청에서는 NFT, non-fungible token이라 그래가지고 이 게임의 어떤 아이덴티티 하나 그 유니크한 아이디를 부여해서요. 얘가 A라는 게임에도 사용되고 B라는 게임에도 사용되고 C라는 게임에도 사용되게끔 하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아직 그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기술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유저들한테 편의도 주고 이 소유권 자체를 NFT 소유권을 유저한테 주겠다는 아주 좋은 순기능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게임 산업에서 문제됐던 것들을 블록체인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깨관이의 등급 분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못 가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 늦을수록 블록체인 산업이 이미 후퇴했고요. 고사율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게임관리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만든 게임을 줬을 때 등급 분류를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서비스 다 봐야죠. 한 10억씩 20억씩 드는데 그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책 등급 분류하는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모바일 게임 환불. 네, 지금 모바일 게임 환불 치면 보시죠.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이냐 방법까지 다 나와요. 저 환불이 뭐냐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하면 됩니다.
업체가 나타나가지고 유저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너 환불하라고. 게임에서 열심히 즐기고요. 나 환불할래. 이 업체에다 맡기면 이 업체가 바로 구글이나 애플에다가 얘기하면 환불이 돼요. 매출의 10%씩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확인도 안 한 채. 그래서 지금 불법 그 결제 그 환불 대행하는 업체 일부, 그다음에 구글하고 애플은 그거를 우리가 조사할 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거 썼는지 안 썼는지, 썼으니까 남은 금액만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써도 그걸 다 환불해. 믿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환불해 줍니다. 플랫폼의 갑질이죠. 이것 때문에 중소게임사를 분더러 큰 회사들까지 매출의 10%가 날아가고 있다. 이거 꼭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